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소식 가야 되는데 어제 윤미향 민주당 의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네. 자, 그 내용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좀 내용이 많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 주시겠어요? 네, 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였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준사기 등 이제 6개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개인 횡령 관련 건입니다. 정대협 기부금 중에 총 1억 35만 원을 횡령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5개 개인 계좌에서는 5,755만 원, 법인 계좌에서는 2,098만 원, 그리고 쉼터 비용에서 2,182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이제 기소된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을 했는데 이 개인 횡령과 관련해서는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 모든 금원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 유용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언론이 이제 통칭하는 바는 회계부정 사건.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통칭 속에 이제 몇 개의 갈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회계 부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도덕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사건의 어떤 성격과 중대성이 달라지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뭔가 부도덕한 부분이 있었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척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곽우신 기자가 개인 횡령 부분은 좀 그 추려가지고 전해주신 이유도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에 따라서 이 부도덕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범죄가 있는데 뭐 기부금품법 모집법 위반 이런 거는 사실은 회계의 어떤 부실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횡령은 재산 범죄입니다. 네. 개인적 재산 범죄고 이 부분이 부도덕이나 아마 타겟이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금액이 1억 정도면 사실은 나머지 범죄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회기도 있고 또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영장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그 계좌로 어디로 받았느냐 이러니까 횡령이 된다.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사적으로 쓴 바가 없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검찰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그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사례로 3가지를 들었는데 네. 하나는 개인 계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 5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종 그 모금을 해서 3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한 다음에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본인으로 썼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2개는 개인 계좌로 그 돈을 빼내 가지고 또 개인 용도로 썼다. 네. 하나가 2,098만 원, 하나가 2,182만 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이 3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게 개인 계좌로 그러니까 돈을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횡령을 하는 사람이 그 횡령하는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 가지고 횡령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냐? 일단 이거부터 좀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통 횡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산 기록이 남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그 네. 뒤에 뭐 사용을 한다라든가 뭐 따로 뭐 세탁 과정을 거친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죠. 어떤 그 정상적인 업무 수행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렇죠. 뭔가 가짜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횡령을 하는데 버젓이 개인 계좌로 이체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발표문 그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둘 거죠? 중에 하나죠. 절대 우리 쪽은 조사할 뭐 염려가 없다. 조사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속칭 이제 대놓고 했다. 예, 그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사적 유용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개인 계좌로 받았다라는 거는 사실 횡령이나 이런 재산 범죄가 다 고의범입니다. 과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알고 내가 써버렸네. 이거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의욕을 해야 되고 일부러 해야 되는데 개인 계좌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욕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그 돈이 간 다음에
그럼 그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렇죠. 계좌니까. 그렇죠. 계좌니까 이제 그 검찰이 흔히 이제 계좌 추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결 계좌를 다 들여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까지 추적을 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검찰 발표문을 보면 개인 계좌로 이체를 받은 다음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네. 그러니까 멋대로 썼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의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검찰이 그 입증까지 해낼 만큼 물증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핵심이 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계좌는 보면 현금 인출도 있을 거고요. 예, 다른 데로 이제 또 다시 보낸 계좌 이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임의소비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현금 인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걸로 써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다시 이제 또 그 계좌 이체를 해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다 하긴 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거기까지 이제 그 뒤졌느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밝혀지기. 윤미향 의원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자기가 자기 계좌로 받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받은 거는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공적으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소비라는 검찰 그 발표문에 임의 소비가 어디로 썼는지에 따라서 횡령죄, 유무죄가 가릴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그 임의 소비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를 좀 들어준다라든가 뭐 어디서 뭐 회식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 용도에 뭐 구입을 했다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 등등으로 임의 소비했다라고 좀 명쾌하게 지적을 했으면 아 이건 좀 확실히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데 임의 소비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사적으로 전혀 쓴 게 없다, 다 공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대체 이 임의 소비가 뭘로 쓴 거길래 그렇죠. 같은 걸 두고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이 부분이 좀 갈리는 그러니까 거죠. 어차피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뭐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지금 다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거기까지 이제 뒤졌느냐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 자신의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해당 관련 부분은 딱 두 줄인데 제가 모금의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이제 적시했던 세 가지 사례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개인 계좌 5개를 이용을 해서 모금을 했다라는 그 부분. 5,755만 원 네,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 반박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있는 거는 개인 계좌로 모금 받았던 부분을 공적 사용했다라고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항변하고 반박한 상황이죠. 그럼 왜 그 두 개는 반박을 안 하실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일단 임의 소비도 이게 검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발표문에는 빠졌지만 그렇죠. 이건 보도 자료. 보도 자료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이 이제 반박했던 그 내용 중에도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썼는지는 뭐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증거물 안 빼들고 그렇죠. 있다. 재판을 저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횡령이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거든요. 네. 횡령에서 지금 말했던 거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느냐, 아니면 본인이 유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지금 그 두 가지 계좌에 좀 많이 걸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만 좀 짚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불기소된 내용들을 보니까 언론에 대수특필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불기소됐습니다. 딸 유학 자금, 네, 그다음에 그렇죠. 아파트 구입 부동산 자금, 구입 유용.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부친이 어떤 그 쉼터에서 일한 네.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불기소 결정해 놨거든요. 이미 언론기관에 그 윤미향의 그 남편이시죠. 남편이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도 하고요. 네. 소건 때 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기소 처분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해당 언론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언론사도 찾았다. 있고요. 네. 유튜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봐야 되는 큰일 거예요. 났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본인이 또 입증할 수 있느냐? 네. 그럼 언론사가 입증 뭐 못하죠. 기다려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다만 취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면 이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위법성 조각사유 조각사유가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빨간불이 들어온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 아들의 군 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시킨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과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좌관이 그럼 부대에 전화했던 내용을 확인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통화 기록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헛웃음으로 이제 뭐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네. 다만 나는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별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가 된 거죠. 네. 내가 시키지 않았지만 보좌관은 전화했는 것 같다. 음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모르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실이 정확히 그러면 정리가 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다만 어떤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발언의 어떤 톤 이게 좀 달라졌다.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한 조간이 지금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보좌관이 최모라고 하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최모 전 보좌관이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네. 라고 지금 동아일보가 특정해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만 문의 전화를 했을 뿐이지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네. 건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로만 한정을 하면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전화한 게 부적절하다, 부도덕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고요. 네. 세 가지 정도 범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게 부정청탁법이에요. 부정한 청탁을 부대 배속이나 법령에 위반해서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김영란법 위반이죠. 예. 그게 될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직권남용죄나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두 범죄, 직권남용죄, 직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예. 강요는 협박이나 이런 위협적인 언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화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청탁법에 위반될 소지는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있습니까? 법령의 위반이 있어야 돼요. 법령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탁이 성립되려면 내가 청탁을 했는데 청탁을 받아서 뭔가 해결해줄 만한 쟤한테 위치. 전화해가지고요. 네. 부대 배속시키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못 하거든요. 예. 아니면 거짓말 하겠죠. 음. 해줄게요. 그건 못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법령 위반을 보기 어렵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거는 부정청탁법 위반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 법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그게 문이냐 청탁이냐보다는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느냐가 더 예.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한 지적. 최소한 비슷한 위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설령 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보좌관의 어떤 당시의 어떤 직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보시는 의원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다. 그것도 요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이제 한국경제와의 인터뷰 등에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65세 이상 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로 인해 부담하는 금액이 지난해 3,70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욱 불어날 것이라서 이 사실 무임승차 자체에 대한 또 제도적인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700억이나 와. 됩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 그러니까 버스 요금 인상도 한때 검토를 했었고 네. 뭐 이랬던 것들이 지금 그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갖고 서울시 재정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압박이다 이렇게 이런 그렇죠. 판단인 거잖아요. 서울시 의회 의장이 나선 건데 그렇죠. 65세를 이제 조금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워요. 권리고 네. 줬던 거를 뺏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무임승차를 없애자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그래요? 근원적인 해결책은 그거거든요. 뭐 정책 그 담당자도 아니시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70세 어떻습니까? 지금 65세는 너무 젊으시니까. 지금 저하고 협상하시자는 아니 말씀. 65세는 너무 사실은 65세를 예전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거 만든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65세는 너무 젊습니다. 100세 이게 이제 시대 때. 그 법적으로 어떤 그 노인으로 규정되는 기준 나이가 65세죠. 맞습니다. 노인 그래서. 보호법 이런데 지금 65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네. 때문에 법적인 어떤 노인 기준을 좀 그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렇죠. 그 전부터 좀 나오긴 했어요. 아마 네. 그 맥락에서 이제 박준 변호사 이제 말씀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보통 일이 왜냐하면 아닙니다. 이게 그 무임승차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국민연금 어떤 그 수령 그 노인 복지 대부분 기준부터 걸려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예. 되었구나. 이게 간단히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65세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를 단순히 무임승차 한 건만 원포인트로 집어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은 그 근거는 무엇이며 왜 아유. 요 무임승차만 70세로 되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거는 제도를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 서울시의 손실이 너무 크니 정부가 좀 보전을 해달라. 이제 다른 철도나 지하철이 아닌 다른 이 대중교통에서 그러하듯이 정부가 좀 이거를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였고 사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전 국회에서도 그렇고 아, 여러 그래, 번 법안이 나왔었네. 법안이 발의도 됐었는데 결국 계류되다가 이제 폐기되기도 하고 음흠.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적 감정이라고 할까 여론상에는 꾸준하게 이거를 꼭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있긴 있었거든요. 계속. 네. 근데 이제 또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일단 지하철이라는 거 자체의 좀 공공재적인 성격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노인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50% 가까이 되는 편인데 맞아요. 약간 OECD 평균의 한 4배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인분들에게 이 지하철 등의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또 효율적인 복지라고 보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혹시 실버 택배 같은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의 공공 일자리 관련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핵심이 지하철을 무임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네. 공공 일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도 또 같이 또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거를 이거 너무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돈으로 이게 어르신들 다 해줘야 돼? 이런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근데 그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앓는 정부가 소리. 내놔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결국 보면. 이렇게 본다면 초점은 그 서울시의 이 적자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네. 보전해 준다고 또 이제 다른 지방 이야기가 또 같이 경기도는 하면요. 하면 경기 도민이시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얘기가 다 나오게 되면 네. 결국은 뭐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원포인트든 뭐든 지하철 부분에서는 65세를 모르겠습니다. 잘 그렇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없애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그 들어오는 어떤 댓글 중에는 뭐 70세로 연장을 하든지 무임승차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정책 당국 좀 골머리 좀 앓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재정 적자 이제 서울시 이건데 엄청나니까요. 뭐 어떻게라도 그러니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아마 현실적인 접근법은 그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